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리더십 위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할 윤리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계파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헌금 파문 속에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양호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 안팎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서영호 평론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버스 승객들은 노선 아예 목적지를 좀 변경하자고 요구했는데 네. 뭐 장동혁 대표 차선 일부만 변경하다 만 느낌이에요. 예. 숨 넘어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 현직 단체장들이야 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한 거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다고 환영을 했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장 대표 경우에는 대표된 지 1년, 비상계엄이 당대표된 지 5개월, 그리고 비상계엄 난 지 1년이 넘어서 너무 시기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윤석열과의 절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대단히 실망한 것 같고, 그나마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용을 한 게 아닌가에 대한 사과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내용에서도 구체적 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좀 부족해서 아마 당분간 이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에 대한 당내 논란들은 계속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버스 노선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핵심이 빠진 사과다 이렇게 지금 혹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아, 예. 내란 인정하고 그런다 그러면 또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예.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뭐 그동안 많은 우리 비대위원장들이 사과도 많이 하고 또 대선 후보도 사과도 많이 하고 사과가 쭉 이어졌습니다만은 어제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대표로서의 공식적인 사과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군다나 사과와 함께 변화하겠다고 하는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이제 천명을 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보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언어가 빠지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대표로서의 고민이 담겼다고 봅니다. 뭐 강성 지지층도 고려를 했는 것 같고 또 이쪽에 중도에 있는 그리고 혁신적인 세력들과의 관계도 생각도 했는 것 같고 예. 또 내일 또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재판 있지 않습니까? 결심 구형이 공판이 있는데 있죠. 네. 그 재판도 약간 고려를 하지 않았나. 당대표의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담긴 그런 어제 발표였다고 봅니다. 상당히 예.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 예. 두 분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의 이 계엄 사과 입장문을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을 저희가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절연되었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격이던 비대위원장이 다시는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 뭐가 또 절연이 되지 않은 겁니까?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계엄을 사과하는 발표를 하기 하루 전인가요? 예. 그때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그분이 입당하고 그분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당이 이제 뭐 환영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보여줬잖아요. 국민들께서 과연 이 당이 진정으로 윤호개인과 계엄 옹호, 계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예, 관련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는 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명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해석의 영역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저런 의지가 내포돼 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지경인데 장동혁 대표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하지 않는가라는 게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재선 소장파들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언론들 그리고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조차 윤석열과의 명확한 절연이 없는 알맹이 빠진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맹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인 보수 인사들은 최근에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들 있는데 원래 보수의 텃밭인 영남,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심지어 대구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오자 그 수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아주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와 절연하지 못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보수들이 좀 비판하는 것 같고요. 네네. 아마도 당내 다수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혹시 지방선거 승패는 관심이 없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리고 당내 당권을 계속 유지해서 지방선거 이유를 보는 이후에 거다. 뭐 네. 자기를 도모하기 위한 자기 개인적 사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전제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분석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장 대표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과거의 단절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지금 있는 그 것인데 부분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한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네. 이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당명을 개정할 정도가 아니고 당을 재창당할 수준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 발표 사과와 더불어서 쇄신책이 좀 강도 높게 제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쇄신책은 이게 쇄신책인가 할 정도의 의문이 드는 것인데 그만한 강도가 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쇄신책이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제시가 돼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쇄신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단 말이죠. 자기 희생,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는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 이게 새롭게 태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발표 속에는 그런 쇄신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좀 더 진전된 그런 쇄신책이 발표가 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를 강조하면서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이 쇄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이제 당직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김도읍 의원의 사태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삼선의 정점식 의원을 지명을 했고 또 당 최고에는 민주당 출신 인사죠.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 당직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반 이재명, 반 한동훈을 천명한 네. 윤호개인 인사의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상에 정치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게 어디겠습니까? 꽁이면 꽁, 알이면 알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 작년에 장동영 노선 변경을 요구했던 김대식 초선 의원 대표를 특보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네. 그나마 외연 확장을 위한 시도라고 보이는데 이것 말고는 나머지 윤민우 윤리위원장 지금 현재 한참 한동훈 대표 찍어내기용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려에도 불구하고 논란에도 김건희 씨 네. 옹호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던. 그렇죠. 김건희 씨에 대한 칭송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 그 이외에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은 외연 확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재명 투쟁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정점식 의원이 정책의장 기용은 정점식 의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서 그때 논란이 자리를 되어서 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직하게 된 즉 반한동훈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보면 반 이재명 반 한동훈 다시 윤호개인으로 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당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보단을 구성하고 또 정무실장이라는 자리도 새로 신설을 하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민심을 정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당 대표 중심을 이렇게 두텁게 하면서 오히려 친역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당내에서의 이것도 하나의 쇄신책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당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쇄신책 같으면은 지금 당장 이제 공천 헌금과 관련된 민주당 말 공천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천 헌금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는 공천 헌금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이 강화된 쇄신책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마련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지금 뭐 우리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정치 환경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쇄신책을 다음 단계에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서양호 평론가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할 윤리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기 이제 윤리위원장에 앞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로 과거 이제 김건희 씨 옹호글을 써서 과연 이제 적격한 인물인가 적격성 논란이 일었던 이제 윤민우 위원장이 임명이 된 건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제 징계가 어느 수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그렇지만은 징계를 하겠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건 당내 문제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단초를 만든 당사자라 할까요? 이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게 이제 윤리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소명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하나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이 문제의 발단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1년 전에 가족에 물어봤을 때 가족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실이더라. 죄송하다. 그걸로 유감을 표명하고 갔으면은 여기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가 이번 윤리위 소명 이 절차 때 네. 본인이 이런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뭐 강한 징계를 내려가지고 이 분열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통합으로 가야지 분열로 가서는 지금 당이 지금 4분 5열이 돼가지고 선거도 치르지 못해요. 네. 그렇기 그럼에도 때문에 그러면 징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의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는 좀 당사자들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당 지도부에서 받아줄 부분 받아주고 해서 통합을 해서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예. 윤민우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행위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 이 발언이 좀 눈에 띄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뭘 정치를 안 하고 법으로 할 거면 뭐하러 그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 앞서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당은 법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포괄하지 못한 도덕적인 문제, 더 높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의 배경은 윤리위원회 결정에 토를 달지 마라.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윤리위원회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여상원 학습효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전 윤리위원장 여상원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남았는데 소위 말해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그 누구죠?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할 거를 그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원했는데 경고하고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미운털이 박혀서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사실 쫓겨났다라고 하는 평판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선 사람이 바로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인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김건희 옹호
그 글을 올려서 자질 문제로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 요청을 그대로 수렴청정할 윤리위원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수순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법률적인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공천 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서수장 포함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느냐, 정치적 책임을 당 지도부가 물리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2일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 그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일에 징계 결정까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나. 꼬박꼬박 할 땐 절차를 잘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또 투명하게 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 나아가서 지금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도부는 아직은 이제 12일에 윤리심판원의 이제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좀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 계속하면 안 되나요? 민주당 얘기해야 되나?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잘못해놓고 가출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가출했더니 돌아왔더니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당에서 국회의원의 그 탈당 문제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정당은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결국 여론이 무마되고 사법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는 슬그머니 복당하는 그런 나쁜 선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비위가 있으면 사표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징계비를 열어서 그 징계 결정에 따라서 파면을 하든 사법기관에 사법 처리를 요청하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당의 책임 정치라는 책임 정당이라고 한다면 소명의 기회를 주고 민주적 절차를 밟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사법 처리하는 그 절차의 정당성을 지켜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이 길어져서 당 지지자들이 당이 욕먹으니 빨리 나가라 하는 건데 그 기간에 욕먹는 것 또한 당이 감수해야 될 책임 정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윤리심판원의 결과와 그에 따른 지도부의 그 책임 있는 사법 조치라든가 사과 이런 것이 뒤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주 다양한 좀 비유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민 의원 앞서 아주 처음으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치개혁의 발판을 삼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특검하자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 사안은 이 2020년도하고 2022년 지선하고 2024년 총선까지 다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예. 2020년도 아시다시피 그 동작구 의원들이 돈을 준 그때인 것이고요. 2022년에 지선 때는 김경호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병기 의원도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2024년에는 이수진 의원이 이제 탄원서를 냈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탄원서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대표 그리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까지 다 알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경찰 수사가 지금 이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금 살아있는 이 권력자들을 다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그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래서 특검 사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하시고 오히려 특검을 하자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그 윤리심판원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 상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갈 길이 멉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김명기 의원은 아마 모 항공사의 숙박권 이외에는 모든 것이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 그 소명의 자료를 만들고 변명의 구실들을 만드는데 찾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기할 걸 요청했는데 뭐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보면 대통령 중국 순방 이후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올랐는데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비적거릴 수가 없고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면 네. 그 바로 신속하게 결정을 했을 텐데 지방선거가 좀 많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에서는 어떤 단호한 입장들을 갖지 않겠나 그래서 뭐 김병기 대표가 그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하는 건 이해가지만 당으로서는 그럴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12일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모종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 주 안에 지도부가 어떤 결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느낌은요, 민주당 전체가 김병기 의원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김병기 의원 사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진 탈당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네. 나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개인적인 말입니다. 분석이신 거.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2024년도도 본인이 총선 때 검증위원장 하면서 다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그 강선우 의원과 단둘이 대화를 하면서도 다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그런 후보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다 되새겨보는 그런 수준에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지금 미적거리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참 묘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도 이제 김영민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이번 이 공천원금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상적이긴 한데 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국정 과제들, 국정 운영들 해나가야 될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이것을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정부 여당의 민주당의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국민의 생활과 삶을 개선할 중요한 민생 경제를 뒤로 미루고 먼저 당내 문제인 공천 문제부터 파헤치겠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납득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수조사를 한다면 누가 할 것인가? 당의 운명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걸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자체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 뭐 선수가 심판을 본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런 걸 보더라도 전수조사는 해야 하면 좋은 이상론이라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천 심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참석하지 못하고 개입 못하게 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걸 보면 예. 이런 시스템 개선과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한 단호한 대처들을 통해서 다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내지는 공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에 대한 일벌백계를 보임으로써 예방 효과를 갖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서영업 평론가께서 그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이 여론조사는 또 의무적으로 또 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리 리서치, 코리안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 7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이고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9%, 또 국민의힘은 23%를 각각 기록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고지를 해드렸고요. 지금 대담을 계속 이어가 보면 전수조사 사실 지금 뭐 현실화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2004년도자 아마 기업체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서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서 그때 이제 정치 3법이라고 하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마련이 됐단 말이죠. 예. 그때 그 검찰 수사가 총매제가 됐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이 민주당발 이 공천 헌금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야가 뭐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이 공천 헌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실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 정치개혁 특위를 마련을 했더라도 네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네,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는 11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오늘 오후에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 이렇게 4파전인데 오늘 토론회 그리고 이 원내대표 선거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켜보는 사람들은 관전 포인트인데 아마 뛰고 있는 후보자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적으로 오늘 토론회나 향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거는 네. 현재 개혁 성향의 돌파력 강한 정청래 당대표와 어떤 케미를 갖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것인가. 예. 이런 문제, 궁합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지 못한 포용성과 안정성들로 보완해 나가는 그 원내대표가 필요할지 아니면 찰떡 케미로 개혁의 속도를 더하는 그런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호흡이 잘 맞는 돌파형 원내대표가 필요할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아마 80%의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20%의 그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들의 고민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의 조화 호흡이 아주 잘 맞는가 아니면 서로가 좀 다르면서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아마 원내대표 선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지. 전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현재 뭐 한병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분들은 좀 화합형, 소통형 그 원내대표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백혜련 의원이라던가 진성준 의원 같은 분들은 또 돌파형, 개혁형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 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다른 거지 서로 그 다른 그 한쪽은 개혁형, 한쪽은 화합형, 보완형이 이 다름이라는 것이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다시 서로를 보완해 나가면 시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를 선택한다면 저는 기준은 정청래 대표의 강한 추진력을 당내에서 소리와 잡음 없이 보완해 나가는 소통형, 완충형 이런 뭐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입장에서는 이 야당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고 야당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원내대표라는 것이 이제 국정 운영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당사자잖아요. 예. 야당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분인데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경선도 있잖아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 참 놀라운 것이 야당과 협치하겠냐 했더니 아무도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고 다 엑스표를 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게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양호 정치평론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